만약 우리가 국사책에서 사라진 진짜 한 장을 지금까지 모르고 살아왔다면 여러분은 믿을 수 있겠나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튜브 가짜 역사 상상 속 소설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언론이 고개를 들게 만들었고 몇몇 초강대국 지도자들이 직접 언급했다는 그 사건.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잊고 살았던 어떤 땅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설마 그게 진짜라고?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걸 알면 한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문제는 이게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어디선가 기록되어 있었고 누군가 보관하고 있었으며 어떤 순간 세상의 모습을 드러나 버렸다는 것. 그 기록 하나가 수십 년간 잠겨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습니다. 그 이후 벌어진 일은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학자들이 비명을 질렀고 세계사가 흔들렸고 가장 충격을 받은 건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그냥 그런 얘기구나 하고 넘길 수 있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이 이야기를 한번 듣고 나면 여러분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잊고 살았던 어떤 진실이 다시 세상 위로 올라오는 순간을 함께 보게 될 테니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여러분들이 어디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반갑게 인사하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작성은 모두 무료입니다. 지금부터 사연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임성훈이라고 합니다. 올해 43살이고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사연을 남기는 이 순간에도 마음이 복잡하고 솔직히 말하면 손이 계속 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그냥 제 안에만 묻어두기엔 너무도 많은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결국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20살부터 지금까지 거의 인생의 절반을 역사책과 기록물 속에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대학교 졸업 후에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연구비 문제로 프리랜서 역사 조사관으로 전향하게 되었고요. 정부나 언론사의 의뢰로 자료를 찾아주거나 가끔은 기업 홍보 다큐멘터리에 자문을 넣는 정도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 일상이 드라마틱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정해진 예산과 시간 안에 자료를 정리하고 각종 문서와 영상 속에서 의미 있는 흔적을 찾아내는 일은 대부분이 반복적이고 지루한 편이었죠. 그런데 작년 가을, 제 삶을 통째로 바꿔놓을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시작은 아주 평범했습니다. 미국 서부에 있는 한 한국계 연구자분으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마이클 박이라고 소개하며 최근 미 국립문서보관소에서 기밀 해제된 문서 중 한국과 관련된 이상한 기록을 발견했는데 이게 혹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분석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물어왔습니다. 메일 본문에는 낡은 문서 사진이 3장 정도 첨부되어 있었고 제목은 짧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조선-파 이스트 테리토리 관련 추적 문건 1972년 작성. 처음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의뢰는 워낙 많이 받아왔고 대부분은 그냥 별 의미 없는 옛 자료들이거나 일제강점기 관련해 이미 알려진 이야기의 반복일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하지만 사진을 클릭한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문장의 구조와 문서 양식, 기록 방식이 뭔가 다르다는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한 줄의 문장에서 저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재 러시아 연해주 지역, 조선계 주민 정착 흔적 및 민간 문명 구조 존재 가능성. 추후 외교 분쟁 유발 우려로 조사 중단 지시. 기밀 보관 권장.
처음엔 이 문장이 무슨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연해주? 조선계 정착? 분쟁 유발? 말은 많은데 뭐 하나 확실한 게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 머릿속이 계속 쿵쿵 울렸습니다. 잊으려 해도 자꾸만 떠오르고 자료 사진을 다시 보게 되고,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는 동안 저는 점점 그 문장의 의미가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장이 그냥 기밀 문서의 일부가 아니라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아주 조심스럽고 은밀한 은폐의 흔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 말이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이야기를 그냥 의뢰 중 하나로 넘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오래된 문서에 불과한 게 아니라면, 정말 저 문장 속의 말처럼 연해주 어딘가에 조선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그건 제가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은 직접 마주해야 할 역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결국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미국으로. 그 문서의 실물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저를 연해주로 이끌게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저 자신조차도요. 미국에 도착한 건 가을이 깊어가던 시점이었습니다. 낯선 공항의 공기 속에서도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조급했고, 한시라도 빨리 그 문서의 실물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워싱턴 D.C. 그곳에는 미국 국립문서보관소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베트남 전쟁, 냉전 시대의 기밀 자료들이 층층이 보관되어 있는 곳. 그 안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작은 파편으로 존재할지는 모르지만, 그 작은 파편 하나가 한국인의 정체성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이야기라면 그건 결코 작지 않은 무게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보관소 방문을 신청하고 입장 허가를 받기까지는 며칠의 행정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마이클 박 선생님이 내부 협조 요청을 넣어주신 덕분에 평소보다 빠르게 열람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문서를 손에 들었을 때의 촉감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약간 습기 찬 종이, 오래된 잉크의 냄새, 누렇게 바랜 가장자리. 마치 누군가의 숨결이 여전히 문서 사이에 남아있는 듯한 묘한 느낌이었습니다. 문서의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극동지역 관측보고 조선계 주민 정착 흔적 관련 1972년 내부자료. 문서를 펼치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흑백 위성 사진이었습니다. 러시아 연해주 일대의 산악지대와 강 하류를 중심으로 촬영된 사진 위에 정체불명의 사각형 표시들이 줄지어 찍혀 있었고, 그 옆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원시 형태의 거주지 구조로 추정됨. 조선식 건축 자재로 보이는 흔적 존재. 저는 숨을 멈추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이어서 나온 문서는 미 중앙정보국 내부 회의록 일부 발췌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제가 메일에서 처음 봤던 바로 그 문장이 정확히 찍혀 있었습니다. 조선계 주민 정착 흔적 및 민간 문명 구조 존재 가능성. 추후 외교 분쟁 유발 우려로 조사 중단 지시. 기밀 보관 권장.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보기관은 연해주 지역에 조선인들의 생활 흔적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했고, 그로 인해 분쟁 요소로 판단, 해당 조사를 중단했다는 기록이 명백하게 존재했습니다. 그 문서 안에는 일제강점기 시절의 자료와 함께 1930년대 한반도와 연해주 사이의 민간 이주 및 피난민 이동 경로도 도식화되어 있었고, 몇몇 문서에는 조선식 건축물의 구조와 유사한 지붕 양식에 대한 설명도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어떤 정부 기관이 이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일부러 덮어버린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 장의 수기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자의 이름은 R.M. 캠벨로 기재되어 있었고, 그가 1969년에 직접 연해주 국경 인근에서 전통 한옥과 매우 유사한 폐허 구조물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본 건 폐허였지만 지붕의 곡선과 처마의 각도, 그리고 건물 외벽에 붙은 조각은 분명 일본이나 러시아 양식이 아니었다. 그건 내가 서울에서 본 고건축과 매우 흡사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눈앞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서울 종로 한복판에서 보았던 조선시대 기와집의 곡선. 그 부드럽고 정갈한 처마의 끝. 그 형상이 지금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연해주의 산속 어딘가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더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진짜다. 그리고 난 확인해야겠다. 그날 밤 저는 모스크바행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그리고 연해주 국경 인근 폐쇄되었던 마을과 산악지대를 추적하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의 여정은 책이나 문서가 아닌 진짜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역사 조사가 될 것이라는 걸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 도착한 건 늦은 밤이었습니다. 두꺼운 구름이 밤하늘을 완전히 가려버린 탓에 공항 주변은 온통 침묵뿐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처음 느낀 건 공기였습니다. 한국과는 다른 습하고도 차가운 그 냄새.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편이 저릿해졌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서자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기온은 섭씨 영하 5도. 공기 중에 희미한 눈냄새가 섞여 있었고 도시의 빛은 흐릿한 안개 속에서 어딘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숙소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게스트하우스였고 한인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작고 단정한 방. 오래된 나무 테이블 위엔 러시아 지도와 각종 안내 팸플릿이 놓여 있었습니다. 짐을 풀고 간단히 씻은 후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조선의 흔적을 찾아 러시아 땅을 밟았다. 이 여정의 끝에서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설렘이 더 크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현지 가이드와 접촉했습니다. 알렉세이 페트로프, 37살의 러시아 역사학자이자 독립연구자였습니다. 그는 연해주 지역에서 다문화 정착사 연구를 해온 전문가였고 이전에 고려인 마을 유적지 복원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냉정했지만 예의 있었고 말을 아끼는 대신 눈빛으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첫 미팅에서 제가 꺼낸 말은 단순했습니다. 저는 진짜가 보고 싶습니다. 문서가 아니라 기록이 아니라 땅 위에 남은 그들의 흔적을요. 그 말에 알렉세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찾는 그 진실이 있다면 그건 책 속이 아니라 산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연해주 남부 국경 지역의 폐쇄 마을들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구소련 시절 군사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체된 곳들이었고 지금은 출입이 까다롭지만 일정한 허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도로라고 할 수도 없는 비포장 흙길, 가끔 마주치는 군 순찰 차량, 끊긴 전신주와 무너진 담장들 사이로 저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문장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조선인 이곳에 정착하다. 어쩌면 단순한 문장일 수도 있었지만 그게 제게는 하나의 나침반이었습니다. 이 한 줄이 저를 이곳까지 이끌었고 그 한 줄이 지금 이 발걸음을 계속 움직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첫날은 아무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풀은 깊고 눈은 녹지 않아 지형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알렉세이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기억을 쉽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면 땅은 결국 입을 엽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사는 단지 남겨진 문서나 유물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누군가가 꺼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목소리라는 것을 그때 처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비석의 곡선이 떠오르고 기와장의 파편이 손끝에서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드디어 그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렉세이와 저는 전날 조사했던 구역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도를 기준으로 보면 구소련 시절 방공망이 위치했던 폐허 지역인데 전력시설이 사라진 이후 완전히 잊혀진 곳이라 현재는 러시아 군 당국에서도 특별히 관리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눈은 밤사이 더 깊게 내렸고 땅은 얼어붙은 채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산길은 인적이 없어 발자국 하나 없이 새하얗게 덮여 있었고 그 가운데로 두 사람이 걷는 발자국만이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갑자기 알렉세이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그가 가리킨 곳은 언덕 아래편 나무들이 성기게 퍼져 있는 작은 공터였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냥 눈에 덮인 평지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그 안에 규칙적으로 배치된 돌무더기가 몇 군데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돌무더기 하나의 표면이 유난히 반들거렸습니다. 흙과 이끼, 눈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자 그 아래에는 분명히 사람 손으로 다듬어진 석재가 있었습니다. 그 표면에는 낡고 바랜 문양이 아주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손끝으로 그 문양의 굴곡을 조심스럽게 따라가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건 단청이다. 처마 밑에 그려지는 전통 조선의 문양, 그리고 기와의 곡선이 맞물릴 때 비로소 완성되는 장식. 물론 세월이 흘러 색은 거의 지워졌지만 그 선의 흐름만큼은 분명히 제가 한국에서 국립박물관에서 수없이 보아왔던 그것과 같았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며 숨이 멎는 것 같은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여기 진짜 뭐가 있었던 거군요. 제 말에 알렉세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주변을 살피며 나머지 돌무더기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몇 발자국 옮긴 곳에서 두 번째 석재 구조물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석축 기반 위에 세워졌던 기둥의 흔적이었습니다. 마치 어떤 건물이 중심을 잃고 무너져 내린 뒤 바닥만 남은 듯한 구조였죠. 그리고 그 옆 눈이 녹아내린 틈 사이에서 한 조각의 도자기 파편이 발견되었습니다. 작고 둥글며 연한 청백색의 유약이 옅게 남아 있었습니다. 거의 완전히 부서졌지만 그 유려한 곡선만으로도 이 물건이 단순한 농기구나 생활도구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 속에서 귀하게 다뤄졌던 물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록이 아니라 정말 존재했던 겁니다. 그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그토록 긴 시간 동안 문서 속 단어들로만 존재했던 이야기, 의심과 확신 사이를 오가던 조선인의 연해주 정착이라는 그 한 줄이 지금 내 눈앞에서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 돌아와 온종일 지워지지 않던 감정을 일기장에 옮겼습니다. 이 땅은 오래도록 말을 아꼈다. 그러나 오늘 그 침묵이 깨졌다. 그 글을 쓰는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그건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제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던 것, 진짜로 그들이 이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마주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전해야 한다는 책임이 이제 제게 주어졌다는 것도 그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산을 올랐고 눈과 흙을 뒤집어쓰며 폐허를 따라 걸었습니다. 알렉세이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확신에 가득 차 있었고 그 확신은 어느 순간부터 제게도 자연스레 옮겨붙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날 오후 우리는 이전보다 깊숙한 산자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지도에도 명확히 표시되지 않은 곳이었고 알렉세이가 오직 입소문과 지역 노인의 증언만을 토대로 추적해온 장소였습니다. 고요함이 짙게 내려앉은 숲.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 외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고요함 속에서 누군가 제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알렉세이가 손을 들며 멈춰 섰습니다.
저기입니다. 그가 가리킨 방향을 따라 시선을 옮기자 숲 한가운데 작은 언덕 위로 돌로 쌓은 구조물이 하나 보였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여 정확한 형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아래 무언가가 묻혀 있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우리는 삽으로 조심스럽게 눈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땅 아래에서 작은 비석 조각이 드러났습니다. 깨져 있었지만 그 표면에는 분명히 한글로 새겨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의 사랑하는 우리 딸 조선. 그 문장을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축 유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는 사람들이 살았고 누군가는 가족을 묻었으며 사랑을, 슬픔을, 삶을 남겼다는 증거였습니다. 비석 조각을 손에 쥔 알렉세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곳은 단지 피난처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여길 고향이라 불렀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이국 땅, 혹한의 바람과 차가운 흙 속에서도 조선의 이름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가슴이 터질 듯한 아픔이자 말할 수 없는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 더 많은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연해주 현지 도서관, 고려인 협회, 그리고 오래전 이곳에서 생활했다던 노인들까지 찾아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제보는 한 고려인 3세 할아버지 박빅토르 씨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는 80대 중반의 노인이었고 한국말과 러시아어를 섞어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 연해주 산속에 잊혀진 조선의 마을이 있었대. 기와집도 있고 정자도 있고 어릴 땐 명절이면 한복 입고 제사도 지냈다고. 처음엔 과장된 회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엔 작은 소녀가 기와집 마당에 서 있었고 배경에는 전통 조선식 창호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사진 1956년이야. 우리 어머니가 찍은 거야. 이 집 지금은 무너졌지만 내가 찾는 그 마을이야. 저는 손에 든 사진을 내려다보며 스스로 되뇌었습니다. 이건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조사 프로젝트가 아니다. 이건 민족의 기억이고 잊힌 조국의 한 조각이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목표는 바뀌었습니다. 더는 혼자 품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했습니다. 비석 조각, 도자기 파편, 그리고 오래된 사진. 모두가 명확한 물증이었지만 이것만으로 연해주의 조선 마을이 존재했다고 입증하긴 어려웠습니다. 단편적인 흔적에 불과하다고 지나가는 역사적 해프닝이라고 말할 사람들이 분명 있을 테니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한민국 외교부 문화재과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발견된 유물과 사진, GPS 좌표, 현장 상황을 정리해 현지 문화재로 지정 가능한 가치가 있는 유적지라는 의견을 담았습니다. 일주일 후 돌아온 답장은 아주 짧고 건조했습니다. 해외 유적지의 경우 해당 국가 정부의 공식 인정을 전제로만 문화재청 검토가 가능합니다. 러시아 정부와의 교섭 전례가 없어 직접적인 개입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답장을 읽는 순간 한숨이 나왔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현실의 벽이라는 걸 마주하니 씁쓸함과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역사는 발견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발견한 뒤 그것을 누구에게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 과정까지도 온전히 역사였던 겁니다. 알렉세이는 그런 제 마음을 읽은 듯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곳에 와서 당신이 한국 사람인 게 그 유적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땅에 남겨진 조선인의 흔적을 한국인이 스스로 발견했다는 건 단순한 고고학적 가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건 기억의 복원이에요. 그 말은 제게 깊이 박혔습니다. 기억의 복원. 그래, 이건 단지 돌을 찾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돌에 새겨진 삶의 온도, 이름, 그리고 숨결을 복원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교적 제도 안에서의 움직임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느렸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순 없었습니다. 저는 러시아 내 한국 대사관에 비공식적인 질의서를 보냈고 알렉세이와 함께 블라디보스토크 고려인 협회를 찾아갔습니다. 협회장은 중년의 여성분이셨고 이야기를 다 들은 후 잠시 침묵하시더니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건 1983년에 이 마을 출신 할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이에요.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도 가족들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그냥 보관만 해뒀죠. 봉투를 열어보니 노랗게 바랜 종이에 또박또박 한글로 쓰인 글이 있었습니다. 내가 태어난 곳은 러시아가 아니오. 우린 조선 사람이며 우리 동네 이름은 두만진이라 불렸소. 제 눈이 커졌습니다. 두만진. 그 이름은 역사서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발음은 너무도 분명하게 두만강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연해주에 있던 조선 마을, 그리고 그들의 고향에 대한 기억의 변형. 이 한 장의 종이가 그동안 제가 쌓아온 증거들과 하나로 이어지며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고립된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민족 전체가 잃어버린 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조각을 다시 하나로 맞춰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두만진. 그 한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도에는 없는 이름, 역사책에도 등장하지 않는 마을. 그러나 누군가의 유언 속에 남겨졌고 비석과 도자기 파편, 사진, 그리고 그 모든 증언들과 이어진다면 이제부터 제가 해야 할 일은 이름 없는 역사를 이름 있는 이야기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알렉세이와 함께 연해주 일대에 거주하는 고려인 가정을 일일이 찾아가 마을에 대한 기억, 조부모들의 증언, 그리고 혹시 남아있는 물건이나 사진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과거를 꺼내는 일에 대해 불안해했고 기록으로 남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만진이라는 이름을 꺼냈을 때 표정이 달라지는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가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두만강 건너서 우리 마을 있었지. 거긴 진짜 조선이었어라고. 우리 할머니는 항상 새해가 되면 동쪽을 향해 절을 하셨는데 그 방향이 그 마을이 있었던 곳이라고 했어요. 그 증언들은 조각조각 흩어져 있었지만 하나둘씩 모이면서 마치 한 편의 이야기처럼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노바야 셀로 마을의 한 고려인 여성분이 저를 조용히 방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건 제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일기장이에요. 누구에게도 보여드린 적 없는데 당신이라면 이걸 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손때가 묻은 낡은 공책. 거의 반이 찢어졌고 글씨도 흐려졌지만 페이지를 넘기는 제 손은 어느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마을 회관에 모두 모였다. 눈이 많이 온 겨울이었고 마을 어른들이 정월 대보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날 김 선생님께서 읽어주시던 심청전을 들으며 잠들었다. 심청전. 정월 대보름. 김 선생. 이건 분명히 단순한 피난민 공동체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조선의 전통과 문화를 유지하며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숙소에 남아 일기장 속 문장들을 조용히 음독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매년 봄마다 진달래가 폈고 아이들은 나무 아래서 윷놀이를 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한복을 입고 음식을 하셨고 우리는 절대 러시아 말을 집안에서는 쓰지 않았다. 그 문장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역사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은 생의 흔적이
얼마나 많은 문화와 언어, 정체성이 조용히 사라져 왔는지를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우리를 기억해 줄까? 두만진이라는 마을이 정말 존재했었다는 걸 누가 말해줄 수 있을까? 저는 그 페이지를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기장을 덮으며 속으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말하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이 마을이 존재했음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일기장을 손에 넣은 이후 제 생각은 더는 탐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기록과 증거들을 어떻게 세상에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이미 한 차례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냉담한 반응을 받았고 문화재청 역시 공식 반응을 보이기엔 외교 절차상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밖에 누군가가 먼저 이 가치에 눈을 돌리면 어떨까? 저는 곧장 국제학술계와 접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디아스포라 연구를 전공한 독일의 마르틴 슈미트 교수, 그리고 한민족 이주사를 연구하던 캐나다의 리사 김 교수에게 일기장의 일부 비석 사진, 도자기 파편, 현장 위치 정보 등을 정리해 보냈습니다. 메일을 보낸 지 3일 만에 먼저 연락이 온 사람은 슈미트 교수였습니다. 이건 유럽 학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발견입니다. 단순히 조선인의 흔적이 아니라 국가의 붕괴 속에서도 지속된 민족 공동체의 실증 사례입니다. 그는 이 자료를 다음 달 열리는 베를린 아시아사 국제포럼에서 직접 발표하고 싶다고 했고, 저는 그 즉시 고화질 스캔 자료와 함께 보충 설명을 정리해 보냈습니다. 곧이어 리사 김 교수도 회신을 보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주사가 아닙니다. 문화의 단절 없이 타지에서 이어진 비가시적 민족국가의 존재입니다. 저희 연구팀이 이 사안을 깊이 다루고 싶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제자 중 한 명인 박사과정 연구원을 블라디보스토크 현장으로 파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저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국제 연구자와 함께 마을 흔적을 재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름을 밝히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현우라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왔습니다. 이곳에서 제 조상의 이야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순간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외국인이었지만 그 말투 속엔 아주 익숙한 향이 스며 있었습니다. 제 조상이라는 표현. 그건 단순한 학문적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기억과 피가 이끌어낸 연결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유적지를 돌아보던 날, 우리는 작은 바위 아래서 새로운 돌판을 발견했습니다. 얼핏 보면 아무 문양도 없었지만 빛을 비춰보자 그 표면에 연필 자국처럼 흐릿한 글자가 드러났습니다. 정씨가 경북 영천 출신. 현우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그건 제 할아버지 고향이에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돌판 하나가 수십 년, 수천 킬로미터를 넘어 한 사람의 기억과 조우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정리해 영상으로 편집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었다. 연해주에 잊힌 조선마을 두만진. 업로드 버튼을 누르기 전 손끝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지만 곧 저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전송 완료. 바로 다음 날 유튜브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교과서 다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와, 저희 외할머니도 연해주 출신인데 눈물이 나네요.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왜 이런 걸 개인이 찾아야 하죠? 그리고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연락은 작은 진동 소리와 함께 울렸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뜬 번호도 이름도 아닌 문화재청 국제문화유산과라는 문구가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저희가 제공된 자료를 검토했으며 다각도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가능하다면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관련 검토 회의에 참석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제 눈앞이 뿌옇게 아득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몇 날 며칠 밤을 꼬박 세우며 정리한 자료, 북유럽과 북아메리카의 학자들이 흥분한 반응으로 보내온 편지들, 그리고 현장에서 땀 흘려 찾은 증거들이 이제는 단지 한 개인의 탐사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저는 그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머릿속은 하나의 질문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진짜로 연해주에 우리가 몰랐던 조선 마을이 존재했단 말인가? 며칠 후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문화재청 대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벽면에는 유적 관련 사진들이 포스터처럼 붙어 있었고 중앙에는 제 자료에서 발췌된 문서들이 크게 확대되어 있었습니다. 연해주 조선 유적 프로젝트 국제 공동조사 추진안입니다. 회의실 앞쪽에 서 계신 과장님의 목소리가 낮고 진지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임성훈 씨, 검토 결과 학술적 보존 가치가 충분히 인정되었습니다. 러시아 정부 관계자와 독일, 캐나다 연구자들과 협의하여 공동 발굴 조사단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잠시 고요가 흘렀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머릿속을 휘감았고 한동안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이게 현실일까? 바로 옆에서 알렉세이 박사와 정현우, 그리고 해외 학자들이 서류를 들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니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그 회의실에서는 대한민국의 문화재청 관계자,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 국제문화유산 연구위원들까지 여러 명의 얼굴이 둘러앉아 있었고 각자 손에 자료와 GPS 기록표, 사진 정리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일은 더 이상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민족이 기억해야 할 역사의 초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회의가 진행되자 첫 발언은 해외 측 연구자였습니다. 독일에서 온 마르틴 교수는 발표 자료를 통해 전 세계 학계에서 유사 사례를 들며 설명했습니다. 조선 반도의 역사적 정체성은 단지 한반도로만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민족이라는 것은 이동과 정착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분포합니다. 연해주에서 발견된 유적과 기록은 그 유통 경로와 정착 방식을 보여주는 구체적 증거이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류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발견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학술적 평가를 넘어섰습니다. 관계자들의 눈빛이 집중되고 여기저기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어만큼이나 독일어, 영어, 러시아어가 회의실 곳곳에서 섞여 들리며 각국의 입장이 정중하게 조율되는 장면은 정말 서울의 한 회의실에서 벌어지는 일인지 아득할 정도로 비현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저는 마음 한편에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연 순조롭게 진행될까? 그 불안이 사실로 드러난 건 회의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한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정부 측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식 발굴 조사단 구성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 한 문장은 회의실 전체의 공기를 순간적으로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 정부, 우리가 탐사를 하고 있는 그 땅의 주권 국가, 그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적 조사도 학술 조사도 문화재 지정도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증거를 모아온 이유는 단지 학술적 가치를 밝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찾아낸 것은 살아있었고 숨쉬었으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말과 함께 사진 속 비석 조각이 화면에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흐릿한 글자들이 선명하게 보였고 그 위에 새겨진 한글의 일부 문장이 회의실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영애 사랑하는 우리 딸. 그 한 줄이 어떤 보고서나 이론보다 강렬하게 모두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회의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고 그 자리에서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시 쓰지 않으면 안 되겠군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부터의 여정은 단순한 발굴이 아니라 역사를 바로 쓰는 일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정부 발표가 나간 날 사건은 순식간에 국내외로 확산되었습니다. 국내 언론들은 앞다투어 이 사실을 보도하기 시작했고 세계 각국의 역사 채널, 다큐 제작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연해주 조선 유적 뉴스가 도미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SNS에서는 잊혀진 조선의 발자취가 드러났다. 한국 역사책 다시 써야 한다. 세계사가 움직인다는 반응들이 뜨거웠고 그 반응들은 곧 정치권과 문화계까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울 한복판에서 열린 기자회견 이후 러시아 정부에서 공식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연해주 지역 유적에 대해 우리는 독자적인 조사 권한을 주장한다. 한국 및 국제조사단의 출입에 어떠한 형태의 정치적 이용이나 왜곡이 있을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다. 순간 한국 언론은 물론 국제 언론까지 술렁였습니다. 단지 유적을 공동 조사하자는 이야기였을 뿐인데 러시아 정부의 성명은 마치 영토 문제 또는 주권 논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재청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발견은 영토 주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과 문화의 공유를 위한 것입니다. 그 말이 나왔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성명 이후 각국의 외교 담당자들이 긴급히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미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일본 수십 개국의 문화재와 유적 관련 기관들이 각기 다른 입장과 해석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국가는 인류 역사의 중요한 발견이며 모든 기록은 공개되어야 한다라며 지지했고 또 다른 국가는 조사의 범위와 권한 그리고 주권적 해석이 필요하다라며 신중함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러시아 문화부 장관의 담화가 발표되었습니다. 연해주 유적은 러시아의 영토 내에 있는 사안이므로 외국인의 개입을 최소화한다. 공동조사는 가능하지만 모든 자료는 러시아 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그날 오후 러시아는 갑자기 연해주 현장 접근을 전면 통제한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공동조사나 협력적 움직임이 아니라 아예 차량 출입을 금하고 현장 접근 자체를 제한한다는 결정이었습니다. 그 통보를 받는 순간 제가 있는 서울의 문화재청 회의실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해외 학자들은 충격의 반응을 보였고 국제 언론은 역사와 외교가 충돌했다는 표현으로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도 어쩔 수 없는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것은 역사 문제가 아니라 국제 정치, 주권, 민족 정체성, 그리고 각국의 이해관계가 뒤얽힌 복잡한 사건이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정현우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 난 지금 현지에 있어. 어제 연해주를 지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군경이 막아서서 그곳에 가는 게 불가능해졌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곳은 단순한 문화유적 조사가 아니라 군의 통제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자료는 공개된 거잖아. 설령 접근이 막혀도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어. 제가 대답했지만 그 말에도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접근 제한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이 국제 분쟁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혼자 숙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스산하게 지나가고 있었고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찾은 게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의 목소리가 제 귀에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진실은 숨어 있어도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 진실을 드러내는 길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고 또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연해주 현장 접근을 전면 통제한 이후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현지 조사팀은 사실상 발이 묶였고 국제적 협력 논의는 외교적 설전으로 비화했습니다. 그날은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숙소에서 혼자 자료 정리를 하고 있는 도중 제 휴대전화가 진동하며 익숙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긴급. 현지에서 매우 중요한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발신자는 정현우였습니다. 그 한 줄에 제 심장은 순간적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 무슨 일이야? 형. 정말 믿기 힘들겠지만 우리가 찾던 곳과는 조금 떨어진 작은 계곡에서 무언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대답을 기다리는 동안 제 숨은 거칠게 올라왔습니다. 사진을 보내줄게 곧. 그리고 몇 초 후 메시지와 함께 한 장의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사진 속 모습은 처음엔 뭐가 뭔지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땅속이 훼손된 채로 드러난 듯한 바위 구조물 몇 개. 그러나 그 위에 적혀 있던 글자들이 제 눈앞에서 크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김도현, 여기서 태어나 살았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은 멈출 듯 떨렸습니다. 비석 조각과 일기장, 사진과 유언장, 수많은 단서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형, 이건 확실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장은 군이 완전 봉쇄해서 더 이상 사진 외에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머릿속은 온통 그 단 하나의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김도현. 그 이름은 일기장에도 유언장에도 사진 속에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글자 하나가 수십 년간 잊혀져 있던 이 땅 속에서 조선인들의 삶이 존재했다는 명백한 증거로 제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울컥 몸 전체가 떨렸습니다. 이건 추측이나 가능성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진짜 기록된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 그리고 그의 존재가 남긴 단서. 그날 밤 저는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엔 사진 속 문구가 맴돌았고 제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발걸음이 아주 작은 이름 하나를 찾기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제 앞에는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러시아의 한 문화유적 보존 연구소였습니다. 제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긴급 제보 연해주 유적 관련 추가 협력 요청. 열어보니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최근 러시아 학계 내부에서 연해주 유적 관련 자료가 일부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 정부 내부에서도 유적지에 대한 공식 조사 추진과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아래 자료를 주목해 주십시오. 현장 근처에서 발견된 추가 유물 기록, 전통 문양을 지닌 기와 조각, 조선시대 생활도구 잔해. 이 자료들은 이미 일부 러시아 학계에서 검토된 바 있으며 국제 공동조사에 대한 요구가 있다면 정식으로 문화부에 제출하려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 이메일을 보고 제 가슴은 거대한 충격과 함께 뛰었습니다. 분명히 몇 주 전만 해도 러시아는 접근 통제를 선언하며 조사단을 차단했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조차 이 유적과 역사적 흔적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단순한 협력 요구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건 진실을 향한 균열이었습니다. 국경과 권력의 벽 속에서도 시간 속에 묻혀있던 진짜 이야기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조선인의 흔적을 찾아낸 일이 아니라 숨겨진 삶을 끄집어낸 역사적 소환이자 세상이 외면했던 기억을 깨우는 일이라는 것을. 제 손에는 전화를 향해 떨리는 손가락이 잡혀 있었습니다. 현우 다시 해보자. 그리고 저는 새로운 결의를 다지며 다시 한번 그 봉쇄된 땅을 향해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 창밖에 비친 불빛은 어딘가 흐릿하고 떨리는 듯 보였습니다. 겨울밤의 차가운 공기가 유리창 사이로 스며들 때마다 내 안에 남아있던 감정들도 같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침대에 앉아 지난 몇 달 동안 일어난 일들을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처음 문서를 들여다보던 순간 워싱턴의 보관소 책상 위에서 낡은 서류를 펼치던 그 설렘과 두려움. 그 후 연해주에서 발굴의 실마리를 찾으며 느낀 감격,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증언과 기억들이 울퉁불퉁 이어진 내 마음 한쪽의 복잡한 풍경. 현실로 돌아온 지금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한 가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진실을 밝혀냈을까? 그 질문은 스스로를 향한 물음이기도 했고 역사를 잊지 않으려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향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단지 학술적 사실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미 그것은 오래전에 완료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밝혀낸 것은 문서나 유물, 장소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저 돌과 흙 속에 묻혀있던 흔적이 아니라 누군가의 숨결이었고 누군가의 눈물과 웃음이었으며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다시 기억해내야 할 하나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김도현, 여기서 태어나 살았음. 단순한 글귀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너무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한 줄을 읽으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국가 간의 정치적 갈등이나 문화재 논쟁을 뛰어넘는 한 사람의 기억에서 시작된 진실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은 누군가가 기억해 주기를 바랐던 소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밤보다 한층 뚜렷해진 하늘빛과 살짝 부드러운 햇살을 느끼며 내 안에서 조금씩 잔잔한 울림이 일어났습니다. 이 울림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깨어진 기억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울림 속에는 현장에 가지 못해 답답해하는 정현우의 목소리도 있었고 수많은 고려인 후손들이 자신들의 조상 이야기를 들려주며 눈물을 흘렸던 기억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이 하나둘 모여 이제는 세상 누구나 함께 느낄 수 있는 보편적 울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진실은 우리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조용히 따라온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이 이야기를 읽게 될 모든 사람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란 단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기억하고 공감하는 이들의 마음속에서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또 다른 의미로 피어나게 되는 법입니다. 이제 나는 첫 번째 답을 찾은 듯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이유는 그 누구도 아닌
우리 모두가 그 기억을 이어받고 그리고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날의 커피는 어느 때보다 따뜻했고 그 온기는 오래도록 내 가슴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내 삶의 하루하루는 기억을 전파하는 일로 채워졌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경계가 무뎌지는 순간도 많았고 내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남긴 단어가 맴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김도현 여기서 태어나 살았음. 그 글귀는 이제 내 안에서 단순한 발견이나 증거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의 서사가 되었고 내가 지켜야 할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 약속이 무겁게 자리 잡을수록 나는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나는 대학 강연, 공개 포럼, 라디오 방송과 다양한 인터뷰 요청을 받게 되었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눈앞의 대중에게 설명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그중 하나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주최한 공개 강연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연해주 유적을 궁금해하던 많은 사람이 모였고 관심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연구자들까지 이어졌습니다. 강연장에 서자 수많은 눈빛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오르며 내 안 깊은 곳에서 어떤 흐릿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구나. 그 말은 무대 위에서 느낀 진짜 감정이었습니다. 내가 무대 위에서 연해주 유적의 발견 과정을 설명하며 비석 조각, 일기장, 도자기 파편 등을 보여주자 관객석에서는 박수와 함께 눈물을 훔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잊고 있던 기억이었구나. 발표를 마친 뒤 한 노년의 관람객이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세대 전 우리 집안 어르신께서 연해주에서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전설 같은 이야기였죠. 하지만 오늘 이걸 보며 그 이야기가 실제였다는 걸 믿게 되었어요. 그분의 말에 내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눈앞에서 누군가의 삶의 일부가 복원되었고 그 기억이 한 개인을 넘어 한 가족의 역사를 건져냈다는 사실이 내 안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SNS와 커뮤니티, 인터넷 포럼에는 연해주 유적과 관련된 정보가 끊임없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고려인 후손들이 직접 남긴 사진, 어릴 적 들었던 조부모의 기억, 오래된 사진첩 속 이름 모를 풍경들까지 그것들은 단지 유물이나 기록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잊혔던 삶의 증거들이었고 사람들이 서로 기억을 나누는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나는 어느 날 메일 하나를 받았습니다. 보낸 이의 이름은 송지훈. 그는 연해주 출신 고려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일에는 한 장의 흑백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란히 서 있었고 뒤에는 낡은 기와 건물이 보였습니다. 그 건물의 지붕 모양은 분명히 내가 연해주 현장에서 발견했던 단청 문양의 석재 구조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자 나는 무릎이 떨리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건 단지 역사적 증거가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 누군가의 가족, 누군가의 기도가 담긴 삶의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송지훈 씨는 말했습니다. 이 사진은 연해주에서 살았던 우리 가족의 기록입니다. 당시 우리 마을에서 찍은 사진이고 이곳이 바로 두만진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을 읽으며 나는 아직 모르는 이름들이 수없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이름들은 단지 문서 속 기호나 역사적 분류가 아니라 각각의 삶을 살아냈고 각각의 온기를 남겼다는 것. 내가 찾아낸 진실은 단순한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서로의 기억을 나누며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진실은 드러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는 이야기로 남는다는 것을. 겨울이 지나고 초록의 새싹이 움트기 시작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내 책상 한켠에는 사람들이 보내온 편지와 사진, 영상 메시지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중 많은 것들은 단지 역사적 자료라기보다 하나의 삶의 기록이자 가족의 기억이었습니다. 나는 그 편지들을 하나씩 읽어 나갔습니다. 어떤 이의 편지는 부모님의 옛 사진 속 이름을 찾아달라는 부탁이었고, 또 다른 이는 연해주 마을에서 자란 자신의 어머니가 남긴 낡은 편지들을 보내주며 우리 이야기를 꼭 이어서 말해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한 글과 사진을 마주할 때마다 내 가슴 속에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울림이 일어났습니다. 단지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성취감이 아닌 사람의 삶이 남긴 흔적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보낸 이는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한 이지우라는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연해주 조선 유적 이야기를 듣고 울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연해주에 살았던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 우리는 사라진 마을에서 왔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제 뿌리를 더 알고 싶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 아이의 마음속에서 잊혀졌던 기억이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단지 한 시대 속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시간 속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은 한번 확인되어 드러난 뒤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재해석되고 다시금 새로운 의미로 열매 맺는 과정을 통해 무한히 확장된다는 것을. 그날 나는 다시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수십 개의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 요청이었습니다. 그 요청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책으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사람의 마음으로 배워야 할 역사입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역사란 단지 연도와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마음의 연결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강연장에서 나는 한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도 두만진을 꼭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그 말에 나는 진심으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야.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한 그곳은 사라지지 않을 거야. 그 말은 단지 위로와 응원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기억을 되살리는 일은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일이었고, 그 기억은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다시 피어나야 하는 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 한 번 내가 해야 할 임무를 되새겼습니다. 기억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나는 웃으며 마음속으로 다시 다짐했습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수많은 이름들을 기억하며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렇게 나는 또 다른 하루를 준비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의 기억은 어느새 하나의 흐름이 되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연해주 유적 이야기와 관련된 자료는 여러 기관과 단체, 학교와 지역 커뮤니티까지 폭넓게 퍼져나갔고, 그 중심에는 이제 더 이상 내 자신 혼자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함께 이어가는 수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한 중학교에서 열린 강연이었습니다. 준비된 자리였지만
아이들은 단지 조용히 앉아 듣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손을 들며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학교에서 두만진 프로젝트를 만들어도 되나요? 우리는 우리 가족이 연해주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그 사실을 어떻게 더 많이 알릴 수 있을까요? 혹시 저도 유적지를 직접 탐사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들을 하나하나 들으며 내 가슴 속에는 강한 울림이 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나만의 것이 아니구나. 아이들은 단지 정보를 전달받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기억을 이어가고 그 기억을 다시 퍼뜨리려는 주체였습니다. 그날 강연을 마친 뒤 나는 또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보낸 이는 한 고려인 후손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한 번도 우리의 뿌리에 대해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가족의 이름을, 삶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나는 다시 한참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고 나뭇잎이 살랑이며 인사를 건네는 듯한 그 풍경 속에서 나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 기억을 지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또 다른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기억은 단지 우리만의 것이 아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이름으로 기억해야 할 공동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내가 연해주에서 찾았던 작은 돌 조각 하나, 옛 비석 속 희미한 글자 하나, 일기장 속 소소한 문장 하나가 단지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사람의 삶과 연결된 기억이었음을 이제는 모두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은 과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억을 미래에 살아있는 이야기로 만드는 것이다. 역사는 누군가가 단순히 책으로 기록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사람들이 그 일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다시 사람에게 전하고 그 기억 속에서 스스로의 존재를 확인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또 하나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만진과 연해주 관련 자료를 아이들과 학교 커뮤니티, 도서관, 박물관에 더 널리 퍼뜨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목표는 달랐습니다. 조사 결과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뿌리를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유적을 세상에 알리는 일도 발견의 흥분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스스로의 기억을 존중하고 그 기억을 다시 말하고 다시 이어가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거를 찾는 일은 끝났지만 그 기억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숨 쉬며 영향을 미치고 미래로 이어질 때까지 그것이 내가 이 모든 여정을 시작했던 진짜 이유이자 진짜 의미라고 나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창밖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바람은 또 부드럽게 불어옵니다. 그 바람 속에 수많은 이름들이 흩날리고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나는 오늘도 그 기억을 전하기 위해 조용히 펜을 듭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1초 밖에 걸리지 않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을 하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